시청자 비평 플러스에서 YTN을 들여다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는 우리의 일상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의 등장은 인간 삶에 큰 변화를 암시하고 있는데요. 기술 발전이 가져온 인류 대전환의 시기를 YTN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오늘 뉴스 리뷰와이에서 살펴봅니다. 화면 너머의 목소리까지 듣고 답해드립니다. 시청자 톡톡Y로 도착한 의견들 함께 들어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경철입니다. 다음 달 각 학교가 일제히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혹시 우리 아이가 필수 예방접종을 마쳤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새롭게 단체 생활을 시작하는 아이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초등학교 4종 또 중학교 3종의 예방접종 항목을 지정하고 입학 전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와이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뉴스 리뷰와의 시간 YTN이 전한 인공지능 및 로봇 관련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이종임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입니다. 네, 지난 1월이었죠.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최대 소비자 기술 전시회 CES 2016이 열렸습니다. 화두는 피지컬 AI, 쉽게 말해서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과 같이 현실 속에서 문제를 판단하고 해결하는 인공지능이었습니다. YTN 보도를 통해 전해졌지만 앞으로는 모든 기기에 인공지능이 스며들 거라고 짐작해 볼 수 있었는데요. 가속화하는 기술 발전 속에 인간과 기술이 어떻게 공존하고 또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안정을 어떻게 지켜낼지 설계도를 그리는 작업이 중요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매년 새해 초에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ICT 융합 전시회 CES는 IT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의 큰 관심을 받는 행사입니다. YTN은 미국 라스베이거스 현장 취재를 통해 국가 간 로봇 기술 경쟁과 국내 로봇 기술의 현재, 뷰티 디바이스, 가전까지 다양한 분야의 로봇 기술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도했습니다. 로봇 기술 이외에도 다양한 기술이 적용된 상품, 서비스를 선보였음을 취재해 보도했는데요. K-뷰티테크, AI와 결합한 홈케어 미용 기기와 흉터 치료 기술 등을 소개했고요. 뷰티와 테크놀로지가 결합한 융합 산업을 설명하고 기술이 라이프 스타일에 밀접한 영역임을 전합니다. 네, 오늘은 IT 가전을 넘어서 라이프 스타일 등 다양한 전시를 한 번에 만나볼 수 있는 베네시안 엑스포에 다녀왔습니다. 단순히 바르는 화장품을 넘어서 IT와 결합한 미용 기기들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시간을 들여 피부과에 가지 않아도 한 손에 쏙 들어오는 기기만 있으면 집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만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레이저와 고주파, 초음파를 사용해 힘없이 처진 피부를 되살리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었는데요. 한국에 가지 않아도 K-드라마 속 연예인 피부를 만들 수 있다는 소문에 틱톡 인기 아이템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살아 숨쉬게 하는 또 다른 주역인 전력과 인프라 기업들도 대거 출동했습니다. 첫 출사표를 던진 한국전력은 송변전 시설에 문제가 없는지 AI가 진단하는 신기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혁신적인 기술 전시를 통해 한전이 전통적인 유틸리티 기업을 넘어 명실상부한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했음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이어서 CES 현장에 다녀온 경제부 박기환 기자가 로봇 관련 취재기를 전했는데요. 국내의 경우 로봇이 공장 노동에 단계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며 LG전자는 가전에 로봇을 연결해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도 전했습니다. 이번 CES 현장에 다녀온 경제부 박기환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CES 정말 핫했는데 총평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짧게 말씀드리면 영화 속이나 상상에서나 봤을 법한 그런 기술들이 이제 내 눈앞에 실제로 나타났다. 이런 생각을 거의 매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번 CES에서는 사람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장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AI 가전과 자율주행차 등 거의 모든 IT 기기에 인공지능이 탑재되고 있었습니다. CES 현장 전시 소식, 보도량이 상당히 많았고요. 또 신속했습니다. 영화나 상상 속 기술이 실제 전시돼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을 확인시켜 주었는데요. 박기환 기자가 고군분투한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당시 현장 취재 준비 과정도 추가로 함께 더 소개되었다면 더욱 흥미로웠을 것 같습니다. 이번 CES 시작 전부터 가장 큰 화두 가운데 하나는 피지컬 AI, 즉 로봇이었는데요. 이미 중국 기업들이 로봇과 드론, 전기차까지 기술력에 있어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그런 평이 많았었습니다. AI 역시 미국 기업들이 이제 압도적인 상황이었는데요. 박기환 기자는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뒤처져 있는 상황이라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확인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더 알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전시장에서는 무수히 많고 화려한 중국 로봇 군단에 홀로 맞선 현대차가 제시한 아트라스의 승리였었습니다. 그 덕에 YTN 취재진도 다른 참여자들도 함께 어깨를 펼 수 있었고 자부심 속에서 더 취재 열기도 달아올랐다고 하는데요. 예. 이번 CES 취재에서는 기업들의 넓어진 영역만큼 취재할 지역도 더 많아졌는데요. 주 전시장인 컨벤션 센터 외에도 삼성은 단독 전시장을 차렸고요. 또 흥행 보증 수표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 CEO 젠슨 왕은 여기저기 등장해서 연설을 하고요. 또 자체 전시관도 별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이기 위해 별도 행사를 준비했고요. 또 그 동선도 아주 길어졌다고 합니다. 축구장 20개 크기가 넘는 주 전시장도 5박 6일을 둘러봐도 다 보기 어려운 그런 규모였다고 합니다. 하루 2만 보에서 3만 보씩 아무리 걸어도 새로운 기업들을 다 취재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렇게 전하고 있고요. 아쉬운 부분도 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가전에서 시작한 CES가 이제는 스마트폰과 자동차를 넘어서 로봇까지 이제 커버하다 보니까 다양한 내용을 모두 보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뭐 이런 점인데요. 특히 우리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의 다양한 기술을 소개하지 못한 점이 안타까웠다 이렇게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중국이 앞서가는 차세대 온디바이스 AI와 인공지능 스마트 글래스를 자세하게 취재하지 못했던 점도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박 기자는 전했습니다. 따라서 다음부터는 CES 관련 취재에 인력과 시간을 좀 더 투자할 수 있다면 새로운 트렌드 그리고 기술을 시청자들에게 더 많이 더 자세하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력이나 시간적으로 앞으로 여건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CES의 규모와 복잡성을 더 다채롭게 다뤄줄 수 있으면 시청자분들에게 참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CES 보도를 전하다 보면 이 새로운 기술들이 신기해서 참 눈이 저절로 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런 것처럼 단순히 신기하다는 이유로 시청자의 이목을 끄는 부분도 있겠지만 반면에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거다라는 기대와 우려 때문에 시청자가 인공지능 관련 보도들에 더 주목하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사회 갈등이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언론이 좀 짚고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관련 소식 YTN에서 좀 잘 보도하고 있었습니까? 네, YTN은 로봇이 노동력을 대체하게 될 경우 비용과 고용노동부의 관련 정책 마련 움직임 등을 전했습니다. 충북 음성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 현장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무인 소방 로봇이 투입되었는데요. 건물 사이로 붉은 화염이 거세게 치솟는 가운데 고압 호스로 물을 뿜어내는 차량이 전진합니다. 사람 대신 화재 현장에 투입된 무인 소방 로봇입니다. 실제 불이 난 현장에 소방 로봇이 투입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희가 못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진입하는 부분도 있었고 다수의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은 원격 조작과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냉각 분사 장치를 통해 고온 환경에서도 장비 온도를 낮게 유지합니다. 소방 로봇은 소방청과 현대자동차가 협업해 개발한 장비로 원격 조작과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냉각 분사 장치를 통해 고온 환경에서도 장비 온도를 낮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포스코 그룹이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인 페르소나 AI와 업무 협약을 맺고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의 현장 적용을 추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포스코 그룹이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인 페르소나 AI와 업무 협약을 맺고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의 현장 적용을 추진합니다. 두 회사는 이달부터 제철소에서 생산하는 철강제 코일의 물류 관리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노동 현장에 적용되는 여러 보도를 살펴보았을 때 재난 사각지대에 투입되는 것은 반길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다만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나 전문 직종들과의 사전 합의는 무엇이 필요하며 지원 정책은 무엇이 마련되어야 하는지 추가적인 보도도 이어졌으면 합니다. 사람처럼 걷고 무거운 짐도 알아서 옮기는 현대차 그룹의 차세대 휴머노이드 아틀라스입니다. CES 2026에서 공개되자마자 화제를 모으며 순식간에 주인공으로 등극했고 현대차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현대차는 오는 2028년까지 아틀라스를 양산해 미국 공장부터 투입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우려는 안에서부터 터져나왔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노사 합의 없이는 로봇은 단 한 대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점차 일할 노동력이 줄어드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춰 국내 공장에 아틀라스가 도입되는 날도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지만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것, 그리고 AI 기술이 운전과 노동 등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도 있다는 전망 등 주요 논쟁들을 제시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전문가 인터뷰가 많지 않다는 점인데요. 해외 사례의 소개는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 데 큰 역할을 하지만 국내 정책이나 AI가 활용된 일자리 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관련 정부 정책은 무엇이 필요할지 등 정책을 해설하고 소개하는 전문가의 설명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보도가 인공지능의 위협이라는 위기의 상황이 보도 전반에 깔려서 시청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기도 했습니다. YTN은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어떻게 전달하고자 고민하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미국 CES 관련 보도 가운데 좀 놀라웠던 점은 현대차가 이제 선보였던 아틀라스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었거든요. 현실로 성큼 다가온 이제 피지컬 AI의 등장이 전 세계에 이제 충격을 안겼고요. 현대차는 피지컬 AI를 주도할 것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주가는 단시간에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현대차 노조가 단 한 대의 로봇도 공장에 들여놓을 수 없다면서 강력 반발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앞으로 어떻게 AI와 로봇 시대를 맞이해야 할지 고민거리도 추가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기자는 현재를 기록하는 역사가라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현실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결코 불안감을 강조하려는 의도 없이 새로운 소식, 즉 뉴스를 방송하게 되는 것이죠. 기술 발전과 여기에 위협받는 인간의 일자리라는 새로운 화두에 대해서 더욱 고민하면서 깊이 있는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예언을 했듯이 향후 의사들이 하는 수술도 대부분 로봇이 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지 않겠습니까? 예. 또 각종 의료 관련 자료를 AI가 판독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YTN은 기술의 발달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새로운 동향 등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처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고요. 아울러 AI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인간 생활과 인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보도를 이어나가겠다는 점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자, 향후의 인공지능 로봇 시대의 변화와 기회를 전하는 YTN 보도 역시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들 느끼시겠지만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이 사회 구조 전반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이 급격한 변화를 정확히 읽어내고 해설하는 일, 언론에 주어진 무거운 역할일 텐데요. 잘 활용하고 또 잘 공존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YTN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책임 있게 전하겠습니다.
시청자의 알 권리와 보도 가치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방송을 꼽아보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자, 평가원님,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보도 어떤 보도였습니까? 네,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은 국내 인공지능 정책 제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YTN에서도 관련 보도를 이어나갔는데요.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 등을 살핀 기획 보도를 이번 주 디딤돌 뉴스로 꼽았습니다. 네. 총 6편으로 이루어진 AI의 심장, 데이터 센터를 가다 기획 보도는 AI 데이터 센터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를 종합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국내 이용자들이 유튜브 콘텐츠, 생성형 챗봇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얼마나 사용되는지 관련 지형과 데이터를 상세히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자율주행, 로봇 AI 등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 구축이 필수적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해외 사례도 상세히 소개해 시청자의 이해를 도왔는데요. 함께 국내에서 데이터 센터를 세우기 전에 고려해야 하는 사항도 전합니다. YTN은 단순한 기술 소개를 넘어 AI가 움직이는 기반 인프라를 핵심 축으로 설정했는데요. GPU 확보 경쟁, 냉각 기술, AI 거품 논쟁, AI 데이터 센터 관리 문제 등 AI가 돌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구조적 질문을 던집니다. 기술 설명에 그치지 않고 공공적, 산업적 분야로 확장한 기자의 시각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단면을 다각적으로 살핀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기획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AI의 심장, 데이터 센터를 가다라는 제목의 기획 보도입니다. 기술의 사회적 영향과 더불어 지역 균형, 또 재난 리스크까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폭넓게 사안을 살펴나갔는데요. 해당 보도를 기획한 장하영 기자를 저희 제작진이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데이터라는 걸 우리가 계속 그냥 물 쓰듯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 쓰고 있는 데이터가 지금 클라우드에 다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쓰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는 어떻게 보면 그거의 어떤 하드웨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되게 중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논란이 될 때만 관심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가 혐오 시설이니까 우리 지역에는 안 돼. 이럴 때만 뭐 관심을 갖는다든지 아니면은 해외에 이제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환경 문제가 된다더라. 근데 우리는 문제 없냐? 뭐 이럴 때만 관심을 갖는다든지. 그래서 이거의 중요도라든지 그러니까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규모 있게 뭐 건설이 되고 있고 현재 현황은 어떤지 이런 부분 한번 짚어주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고 이 분야가 진짜 기술 발전이 너무 빨라요. 그리고 이슈 전환도 너무 급격하고 저희가 이제 뭐 해저라든지 광산에 대해서 이제 미래의 데이터 센터야 이렇게 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우주 데이터 센터가 나오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우주 데이터 센터에 진짜 쏘아 올려가지고 그 결과물까지 중간에 나오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 또 이미 기술이 발전해 있고 그다음에 뭐 이 분야를 이 이슈를 좀 다루려고 했더니 저 이슈가 커져 있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것도 다뤄야겠는데 저것도 다뤄야겠는데 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났던 게 제일 좀 취재하면서 까다로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과학기술 보도가 편집부에서 반기는 아이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사 하나하나의 그 길이가 너무 길어요. 배경 지식을 설명을 하면서 이 기술이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발전이 된 부분인지를 설명을 하려면 기사가 길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방송 뉴스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도 올리잖아요, 기사를. 그러면은 온라인으로 접하는 시청자들도 많기 때문에 기사의 길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자유로워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형식도 좀 가볍고 재밌게 가도 될 것 같아요. 네. 요즘 인기 있는 이제 과학 유튜브나 예능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이 정도로 재밌지 않으면 보지를 않는 거죠. 네. 뉴스도 조금 더 사람들이 찾아볼 수 있는 콘텐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우리는 뉴스니까 그 정보가 전달될 때 좀 더 깊이 있는 내용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고민이 계속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는 전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뉴스를 본 시청자의 생각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데요. YTN을 향한 시청자의 목소리를 듣고 YTN이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황지연입니다. 뉴스를 보다가 생겨난 궁금증, 오늘도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톡톡 Y 첫 번째 보도부터 살펴볼까요? 지난해 2월 국립한글박물관의 화제 모습입니다. 증축 공사 과정에서 불이 나 정조의 한글 편지 등 소장 유물 8만 6천여 점 가운데 상당수가 다른 국립박물관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영남 지역 산불로 보물인 의성보훈사 가운루 등 국가유산 30여 점이 불에 탔습니다. 국가유산청은 박물관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국가유산에 대한 안전진단과 함께 화재 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박물관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며 국가유산 관리 시스템 재점검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알렸는데요. 화재 사례에 대한 제도적 대응 등을 전한 것도 좋지만 거기에 해외 화재 예방 시스템 현황까지 함께 소개했다면 우리나라 문화시설 관리 개선에 더 도움이 됐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어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를 품고 있는 곳, 바로 박물관과 같은 문화시설입니다. 이러한 주요 문화시설들은 수많은 국가유산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해외의 경우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 시스템은 어떤지 살펴볼게요. 지난 2019년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기억하시나요? 약 86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인류 문화유산이자 고딕 건축의 걸작으로 불리는 노트르담 대성당이 불에 타는 모습은 세계인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붕이 전소되고 첨탑마저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은 해외 각국의 유산관리 시스템에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중국의 경우 세계 문화유산인 자금성의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 발생 시 55개 대응 시나리오와 방제 시설 등을 점검했는데요. 궁궐 곳곳에 300여 개의 방제 수단지가 구비돼 있고 방화벽을 비롯해 자체 발전기, 소화전 91개, 소화기 5,000개가 배치돼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는 수많은 문화유산과 오래된 성당, 예술품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들이 있는데요. 이탈리아가 문화유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문화유산 보호 의무를 이탈리아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바티칸을 비롯한 피렌체, 로마, 밀라노의 옛 문화유산이나 건축물 소방 담당자들은 목재가 많이 사용된 건물에 특히 더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보건공사나 설비공사가 진행되는 곳에서는 공사 인부들이 퇴근한 뒤에 다시 자체 검사를 하는 등 화재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는 화재로부터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저마다의 방법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더 이상 화재로 잃는 문화유산이 없도록 다방면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네요. 다음으로 두 번째 시청자 궁금증은 무엇일지 보도 먼저 확인해 볼까요? 국세청이 자산 규모가 큰 서울과 경기도 소재 일부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에 대한 실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고액 자산가의 가업 상속 공제를 위한 편법 수단이 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세무당국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가업 상속 공제가 상속세 회피에 악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의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상속세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인데요. 가업 상속 공제의 간단한 설명은 있었지만 이 제도의 취지나 공제 대상 등 구체적인 정보는 없어 보완하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전해졌습니다. 주말에 나들이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요즘 참 많죠. 이런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늘어난 이유로 상속세 회피 목적이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상속세 회피에 쓰인 걸까요? 국세청이 지목한 편법 수단은 바로 가업 상속 공제 제도입니다. 그럼 가업 상속 공제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가업 상속 공제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곳을 상속인에게 가업으로 승계하면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제도인데요. 상속 후 5년간 가업용 자산 처분 금지나
상속인 지분 유지 등의 요건을 채우면 수백억 원의 상속세를 아낄 수 있는 만큼 제도를 악용하려는 이들의 편법 절세 수단으로 오용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의 취지는 무엇일까요? 기업들이 꼽는 최대 경영 리스크는 단연 세금이라고 하는데요. 가업 승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세 부담을 지목했다고 해요.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일본의 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을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업 상속 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의문이 남는 한 가지, 가업 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 왜 하필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늘어난 걸까요? 공제 해당 업종을 보면 음식점, 유치원, 병원, 여행사,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제과점 등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카페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과점과 카페를 합친 베이커리 카페는 업종 구분을 교묘하게 피해갈 수 있는 거죠. 제과점업 명목으로 베이커리 카페 사업자 등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제과시설 없이 소량의 케이크 완제품만 매입하고 음료 원재료 매입 비중이 월등히 높아 사실상 커피 전문점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이번 실태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국세청의 조사를 통해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편법 절세 수단으로 이용된 건 아닌지 꼼꼼히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마지막 주제에 대한 시청자 의견 이어서 확인해 볼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첨가당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부담금을 물리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 관련 기사를 SNS에 올렸습니다. 담배처럼 설탕에 부담금을 매겨 사용을 억제하는 정책에 대한 국민 생각을 물어본 겁니다. 과도한 당류 섭취가 비만과 당뇨병 등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해외에선 이미 설탕세를 도입한 나라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 2023년 기준 120여 개 국가에 달합니다. 대통령이 이른바 설탕세와 관련해 SNS에 언급하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을 전했는데요. 해외에서는 이미 설탕세를 시행 중인 나라가 많다고 했는데 시행 중인 나라들의 실제 성과는 어떤지 덧붙였다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어 가지고 와봤습니다. 설탕세는 비만과 당뇨 등 만성질환의 주범으로 꼽히는 설탕 소비를 줄이기 위해 관련 제품에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를 말합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설탕세를 포함한 재정 정책을 통해 당류 섭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권고해왔는데요. 2016년 세계보건기구가 세율 20%의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이래 전 세계 120여 개국에서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설탕세를 도입한 해외 국가들의 성과는 어떨까요?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는 영국이 꼽힌다고 합니다. 2016년 시작한 영국의 청량음료 산업 부담금은 100ml당 설탕이 5g 미만이면 비과세, 5에서 8g이면 리터당 약 350원, 약 8g 이상이면 약 460원의 부담금을 매기는데요. 제도의 효과는 수치로 입증됐다고 합니다. 영국 공중보건국 분석 결과 1인당 설탕 소비량은 제도 시행 후 28.8%나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영국 당국은 이로 인해 매년 비만 환자 14만 4천 명, 당뇨 환자 1만 9천 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실패 사례도 있는데요. 덴마크는 2011년 세계 최초로 포화지방산이 2.3% 이상 포함된 버터, 우유, 피자, 육류 조리 제품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비만세를 도입했습니다. 이후 추가로 설탕세 도입을 계획했는데요. 비만세 도입 이후 식품 가격 상승과 식품 가게의 폐업이 잇따르고 독일, 스웨덴 등 인접국으로 넘어가 식료품을 구매하는 이른바 원정 쇼핑도 급증했습니다. 결국 덴마크 정부는 건강 개선 효과가 입증되기도 전에 정치적, 경제적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1년 만에 비만세 폐지와 함께 설탕세 도입 계획까지 전면 백지화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가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 도입할 경우 여건에 맞게 다방면에서 준비가 필요해 보이네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오늘도 속 시원히 풀리셨을까요? 다음 시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YTN의 보도를 되짚어보는 데 있어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보다 깊이 있는 시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